미국 시장은 4주 동안 랠리를 보였고 한국 시장도 이 정도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주로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잘 버텼던 게 외국인들의 순매수 9월 말부터인가요? 9월 27일, 28일부터인 것 같은데 거의 10월 내내 사들이기 시작해서 야,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더불어서 이제 저평가에 드디어 외국인이 반응하는구나 싶더니 일단 하루 정도이긴 하지만은 지난주에 좀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시장도 좀 빠졌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외국인들이 이제 10월은 사는데 또 11월부터는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리스크는 또 한국에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때마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북한도 또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또다시 이탈할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이번에 뭐 하루 정도 이탈한 거는 뭐 북한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5일 날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서 추경호 장관이 세계 3대 신용 신평사를 만나봤는데 네. 북한 리스크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라는 걸 이미 뭐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의 도발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뭐 하루지만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대만하고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만. 예. 지금 상반기에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164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9월 이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억 불 정도로 맞아요. 지금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하루 지난 잠깐 빠진 건데 네. 같은 기간에 그 대만 시장은 475억 불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매수 매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 프로그래밍 순매도 매수의 프로그램에는 그 지정학적 포트폴리오가 다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는 이 정도, 뭐 그다음에 뭐 큰 시장에 이 정도, 홍콩, 뭐 중국 이렇게 있는데 대만이 그 정도 빠진 거에 대한 사실 반대 수혜주가 들어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만 빼고 한국 사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최저가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의 굉장한 지정학 리스크가 사실 대만에 굉장하죠. 네.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된 것 같고 이미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도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책을 하라고 얼른 사인을 보냈거든요. 원인 사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대만 쪽의 자금의 이탈이 반대급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자금으로 분명히 들어올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추세상 그리고 주가 자체도 굉장히 저점으로 떨어진 상태고 매력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진다면 북한보다는 대만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등세로 약간의 주춤선이 있었겠지만 하반기에도 좀 들어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다면 북한보다는 중국, 대만의 리스크가 커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빠짐도 있겠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인 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호재로 해석이 되네요. 북한 리스크는 리스크도 아니고 대만과 중국의 변수가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만과 중국 빼서 한국 들어오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석사 때 저희 네. 동기가 북한 관련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 모델을 통해서 계량 모델을 예, 통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논문이었는데 네. 결론은 영향 없다. 의미 없다. 영향 없다더라. 없다. 왜 그 논문 중에서도 숫자만 써져 있는 논문이 있잖아요. 저 같은 문과생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논문. 그 논문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처럼 아무리 7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진짜 핵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예, 북한 이슈가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은 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대만 이슈가 더 크다. 우리 네. 시장에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국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 강도로 자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전기료 보조금 손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금도 축소하겠다고 하고요. 이 보조금 제대로 쓰고 있나 감사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특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값싼 태양광 관련 기업에 밀려서 우리 시장이 반사 이익이 아니라 악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가 오히려 우리한테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재생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져서요. 네. 이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반사 이익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떤 저런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신규 자금 투입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면 일단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포화 아니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 같고 그 감사로 인해서 중국 내 1차적으로 중국 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반삭이 일어날까? 우선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반삭이 일어나겠죠. 하나솔루션이나 OCI라든지 네. 일단 그 밸류체인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가는 시장에서는 일단 반사기를 볼 거라 봅니다. 반사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죠. 미국은 네. 어차피 IRA에서 그쵸.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들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어차피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만 보는 게 없이 맞고 현재 반사이익 정도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우선 좀 지켜본 다음에 유럽 시장 쪽이나 다른 쪽 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신호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왜 감사를 벌일까? 물론 시진핑 정부에서의 예. 정부가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거기가 버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버블이었다. 거죠. 예, 반증하는 아. 거죠. 버벌이었고 중국 내에 이미 포화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이미 가격 덤핑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구조조정 됐을 때는 글로벌한 태양광 같은 패널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반사기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 약간의 상승이 국내 기업들이 경쟁할 만큼의 가격 상승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의 시장은 분명히 반사기 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시장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중국 업체들의 어떤 뭐 난립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가격을 받쳐줄 수 있다. 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또 좀 있으면 또 중간 선거잖아요. 그렇죠.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신재생과 관련된 기업들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뀔 텐데 그 이슈와 맞물려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한테 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가격 장도가 좀 받쳐주는 건지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좋다고 봅니다. 좋다. 예, 좋다. 호재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구조조정은 중국 내에서 일어나겠지만 네. 전체적인 글로벌한 그 신재생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생산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가격 경쟁력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은 그나마 호재일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은 이미 중국이 아무리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을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벽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국내 몇 대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버블을 정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국내 기업들은 분명히 나쁘지 않고 호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짝 유럽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반사이익이 더 크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기업입니까? 뭐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몇 개 되진 않죠. 태양광 업체들. 태양광 업체들이 주로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풍력이라든지 풍력. 예. 풍력은 뭐 대표 기업인 CS 윈드.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버블 일어나는 동안에는 굉장히 움츠리거든요. 예. 이 기회를 잡는 건 분명. 그리고 또 경기 국면이 내년도에 다시 약간 올라왔을 때 침체가 마무리됐을 때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뉴스네요. 네, 이게요. 요즘 이 중국과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에 누릴 만한 기업들을 찾으면서 미국도 중국 압박하죠. 시진핑 정부도 오히려 나서서 자기 기업들을 폐쇄적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 이제 큰손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내 팔자 바꿔줄 주식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팔자를 아이디어로. 텐베거를 찾는 거죠. 아유, 또 그렇게 못 믿는 표정 지으시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예 근데- 구조적으로 네. 의심을 걷고 아니, 아니, 믿으면서 아니, 저를 아니, 들어보세요. 맞아요. 연구원님. 네. 우리 투자자.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중국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주 나중에 구체적인 종목 이름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의 이슈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역별로 이제 약간은 이제 절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난 한 30년 동안은 세계화 막 네. 좀 더 싼데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데 가는데 지금은 좀 비싸더라도 이제 진영이 좀 같은 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 체제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 그렇죠. 중심으로 가야 수혜가 되고 되겠죠. 있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반도체 아까 초반의 질문이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그렇죠. TSMC 살 것이냐, 삼성전자 살 것이냐. 예,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뭐 맞습니다. 중국발 리스크에서 수혜를 볼 수 수혜를 있는 볼 수 있는. 이렇게 어마- 정리가 예. 될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한 수혜에 구조적인 성장까지 갖추고 한국의 기업이 독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다면 여러분 팔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뭐 넘어갈까요? 신재생까지 좀 살펴봤고 예.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면 예. 우리나라에 그러면 호재거리까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섹터까지 네.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 관심도 많고 부침도 있죠. 뭐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이 또 거래 재개도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비록 스펙이긴 하지만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기술력을 좀 아니면 뭔가 우리나라 이제 뭐 그쵸. K바이오 변동성이 기업, 너무 크니까요. 네, 신뢰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과 관련주 특히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했던 이런 기술력이 이제는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글로벌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면 미국이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뭐 말씀하셨지만 스펙이긴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 피크바이오죠. 피크바이오. 그 허우영 대표가 이걸 피크바이오인데 유전자 질환 치료제입니다. 네. 요건데 요게 바로 상장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있는 이그나이트 이큐지신이라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스펙 기업 인수 목적 합병해서 이제 상장하는 거죠. 이렇게 상장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그 국내 시장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금 조달이 유리합니다. 나스닥 시장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이 그렇죠. 자금 조달에서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굉장히 슈링크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도 나스닥에 가자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차피 국내에 상장해서 결국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네. 국내 승인도 중요하지만 FDA 승인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렇죠. 크니까. 네.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들이 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국내보다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 규제 당국 움직임에 훨씬 민감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그 FDA의 그 민감한 움직임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진짜 오히려 시장 자체도 미국에 있고 규제도 미국에서 하니 맞아요. 미국에 상장하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음, 세 번째 이유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예, 인재 유치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뭐 보스턴 인건 이쪽이 이제 바이오 쪽 많은데 그쪽은 인재가 굉장히 찾기 또 쉽고
굉장히 좀 쉽게 찾아오고 이런 게 있어서 인재에 대한 인프라도 훨씬 미국이 낫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고 마지막 이유인데요. 이건 이제 국내 상장사 협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더라도 상장 유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지 조건이 네, 까다롭죠. 현재는 상장 5년 이후에는 연매출 30억을 하지 못하면 유지를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조건도 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런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시장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 글로벌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라면 나스닥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SK 팜테코도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NK맥스 같은 경우도 미국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도 이번에 상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중 갈등이 K-바이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라는 의미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반드시 호재이기만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쿠팡-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예. 바이오주는 좀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뭐 한편으로 이럴 수는 있죠. 아까 SK 뭐 팜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했을 때 지분법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렇죠. 회사 네. 네. 이런 약간 간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K바이오가 나스닥에 상장한 거는 나스닥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한국의 바이오로 연결되기까지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포인트가 한국에서는 좀 불리하다 보니까 간 맞습니다. 거잖아요. 인재 유치라든지 자금을 마련하다든지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이 어렵다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나스닥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밀리는 거라고 네.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후에 성공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쿠팡도 그랬고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쿠팡은 잘 적응했다고 이제 평가하시니까. 적응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바이오주의 연결은 굳이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오가 급성장을 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반사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서의 위축이 발생을 한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금 시장의 위축이 이렇게 나스닥으로 가게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자금 조달 때문이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자금 쪽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이번 나스닥 시장이 뭐 양날의 금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국내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충격을 줬다는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바이오가 나스닥에 입성하는 것은 국내 바이오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된다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예, 제한적이죠. 뭐 네. 간접적인 투자 정도. 네, 오늘 저희 내용을 계속 총 종합을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국에 크게 이제 수혜다. 없다. 오히려 수혜다. 중국과 네. 대만과의 싸움에서 구조적으로 아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그 결론은 저희 신재생 그리고 반도체 정도로 충분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진 기업들이 널려 있다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런 기업 찾아보시죠. 오늘 리더스 인데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